엄마 다녀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저 아이들 혹시 민우 아이들이니? 백영란 이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좁은 분식집안, 떡볶이 국물은 보글보글 끓고 있었지만 그 순간 가게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교복을 입은 쌍둥이 형제는 낯선 노인과 엄마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사장은 벽을 짚은 채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윤서 있는 국자를 내려놓고 19년 동안 삼켜온 말들이 마침내 목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아니요. 19년 전에 이사장님이 직접 버리신 아이들입니다. 그 한마디에 백영란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고 죽은 아들과 똑같은 얼굴의 쌍둥이, 임신한 몸으로 쫓겨난 며느리, 그리고 19년 동안 감춰졌던 진짜 죄인. 과연 그날 비 오는 밤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노을빛 물든 사연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분식집 냄새 속에 숨어있던 19년의 진실을 따라가 볼까요? 새벽 5시 재래시장 끝자락 좁은 골목에 자리한 서인의 분식에 불이 켜졌어요. 아직 사람 발길 하나 없는 시간이었지만 윤서희에게는 하루 중 가장 분주한 시간이었죠.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커다란 솥에 어묵 국물을 올렸고 고추장 양념을 정성껏 풀었습니다. 도마 위에는 김밥에 들어갈 재료들이 색깔별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당근을 볶는 손, 시금치를 무치는 손, 어묵을 꼬치에 꿰는 손. 그 모든 동작에는 지난 19회 동안 몸에 밴 익숙함이 배어 있었죠. 가게 안쪽 좁은 방문이 열리며 교복을 입은 쌍둥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윤지호와 윤지안, 18살 동갑내기 형제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 한창 예민하고 힘겨운 나이였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았죠. 엄마, 오늘 떡볶이 냄새 진짜 미쳤다. 이 정도면 서울대도 붙겠어. 지안이 장난스레 웃으며 말했어요. 서희도 따라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아이들 가방 속 문제집은 귀퉁이가 달아 있었고 지호의 교복 소매는 어느새 짧아져 있었죠. 자라는 아이들의 몸에 옷이 따라가지 못하는 걸 볼 때마다 서희는 가슴이 저렸어요. 담임 선생님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휴대폰 화면에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두 학생 모두 성적이 매우 우수합니다. 입시 컨설팅이나 심화 수업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희는 답장을 쓰지 못했죠. 학원비는커녕 이번 달 밀가루값과 달걀값, 가스비를 맞추는 것도 벅찼으니까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물을 우리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가게 문을 닫는 삶이었지만 통장 잔고는 늘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럼에도 서희는 단 한 번도 아이들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웃는 얼굴이 습관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죠. 지호는 등교 전 조용히 그릇을 씻어 놓았고 지아는 손님 없는 가게 앞을 빗자루로 쓸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아버지라는 존재를 거의 모르고 자랐지만 이상하게도 손끝이 야무진 아이들이었어요. 서희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죠. 이 아이들만은 절대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고요. 그런데 그날 오전 시장 골목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재단 직원들과 안전모를 쓴 철거업체 인부들이었어요. 그들은 가게 하나하나를 사진으로 찍었고 손에 든 시장 도면과 실제 건물을 번갈아 확인했죠. 상인들은 하나둘 가게 문을 열고 나와 웅성거렸고 서희 역시 불안한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30년 가까이 자리를 지켜온 시장에 갑자기 낯선 얼굴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오후가 되자 정장 차림의 남자 하나가 서인의 분식 안으로 들어와 서류 봉투를 카운터 위에 내밀었습니다. 해명장학재단 복합교육센터 건립부지입니다. 다음 주까지 가게 비워주세요. 서희의 손이 가늘게 떨렸어요. 서류를 받아든 손끝에서부터 오래된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이 가게는 단순한 장사 미천이 아니었습니다. 버림받은 여자가 다시 엄마로 태어난 자리였고 두 아이를 품고 버텨온 유일한 울타리였으니까요. 비오던 밤 쫓겨나 갈 곳 없이 떠돌던 24살 여자가 이 좁은 가게 하나로 다시 삶을 일으켜 세운 것이었죠. 무슨 근거로 다음 주까지라는 겁니까? 서희가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남자는 사무적인 얼굴로 대답했어요. 상가 재건축 승인이 이미 났습니다. 보상금은 법적 기준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서희는 서류를 다시 훑었죠. 해명장학재단이라는 이름 넉 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19해 전 그 이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던 밤이 떠올랐어요. 잊었다고 믿었던 이름이었는데 잊은 게 아니라 그저 덮어두었을 뿐이었다는 걸 서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상인의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고 누군가는 체념한 얼굴로 서 있었죠. 오랫동안 이 골목을 지켜온 사람들에게 하루아침에 떠나라는 통보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상인회장 한대식은 서류를 든 채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새로 시작하라는 건지, 원. 한대식은 30년 넘게 이 시장에서 그릇 가게를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서희가 24살 젊은 나이에 배부른 몸으로 시장 골목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지켜봐 온이었죠. 그는 서인의 분식 앞에 멈춰서서 안쪽을 들여다보았어요. 서희 씨, 저쪽 재단 사람들 말로는 다음 주 안으로 짐 다 빼야 한다던데. 어떻게 할 생각이야? 서희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일단 알아봐야죠. 한대식은 안타까운 얼굴로 고개를 저었어요. 20년 가까이 여기서 애들 키우고 장사했잖아. 그렇게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라는 건지. 그 말에 서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애써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으니까요. 지호와 지안 앞에서만은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지호와 지안이 차례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안은 카운터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발견하고는 눈을 가늘게 떴죠. 엄마, 이게 뭐야? 서희는 급히 봉투를 서랍 쪽으로 밀어넣으며 웃어 보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건물 관리 서류야. 지호는 말없이 어머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빠른 아이였죠. 서희가 웃을 때마다 손끝으로 앞치마 끈을 만지작거리는 버릇이 있다는 걸 지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서희가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도요. 하지만 지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코앞이었고 어머니에게 더는 짐을 얹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손님이 뜸해진 가게 안에서 서희는 홀로 서류를 다시 펼쳐보았어요. 형광등 아래 놓인 서류 위로 지호와 지안이 어릴 적 그림을 그리던 낡은 상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걸음마를 떼던 자리, 첫 등교를 하던 날 사진을 찍었던 문 앞. 그 모든 순간들이 이 좁은 가게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서희에게 이 가게는 벽돌과 간판이 아니라 19회 세월 그 자체였습니다. 서희는 서류를 조용히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아직 아이들에게는 알리지 않을 생각이었죠.
고등학교 3학년 가장 예민한 시기에 이런 걱정까지 얹어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결코 쉽게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요. 가게 문을 닫고 셔터를 내리기 전 서희는 잠시 골목 한가운데 서서 오래된 간판을 올려다보았어요. 서인의 분식.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낡은 나무 간판이었지만 그 아래에서 서인은 두 아이를 먹이고 재우며 19회를 버텨왔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던 시절, 이 좁은 가게 하나가 서희의 전부였죠. 겨울이면 수도가 얼어 손이 트도록 찬물에 그릇을 씻었고, 여름이면 좁은 방에서 선풍기 하나로 세 식구가 밤을 견뎠어요. 그렇게 버틴 세월이 서류 한 장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니 지호와 지아는 이미 나란히 앉아 문제집을 펼치고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고개 숙인 두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희는 조용히 문틀에 기대섰죠.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들이었지만 이만큼 반듯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서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의 자리만은 지켜내겠다고요. 창밖으로 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는 걸 바라보며 서희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19회 전 그날처럼 또다시 모든 것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고 있었어요. 철거 담당자는 서희 앞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금 전까지 서류를 내밀던 정장 차림 남자였죠. 사장님, 버틴다고 달라질 거 없습니다. 여기 시장 사람들 다 나갑니다. 괜히 애들 앞길 막지 마세요. 그 말에 서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애들 앞길이라는 말. 그 말은 19회 전에도 들었던 말이었어요. 가난한 여자가 뭘 알겠느냐는 듯한 눈빛, 아이 핑계를 대며 구피라는 그 화법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서희를 더 힘겹게 만들었죠. 저희가 여기 나가면 시장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서희가 되물었지만 남자는 어깨를 으쓱할 뿐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서류 봉투를 다시 한번 카운터 위에 툭 내려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서희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리대 앞에 힘없이 주저앉았죠. 가게 밖에서는 이미 몇몇 상인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정육점 사장은 붉게 상기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다 나가라는 거야. 30년 넘게 세금 내고 장사한 죄밖에 없는데. 옆에 있던 옷가게 주인은 한숨을 내쉬었죠. 법대로 한다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는 수밖에. 의견은 둘로 갈렸습니다. 끝까지 버티자는 사람과 어차피 안 될 싸움이니 보상금이라도 제대로 받아내자는 사람. 서희는 그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 학비를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안정을 찾아야 했지만 이 가게를 포기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호와 지안이 가게로 들어왔어요. 바닥에 떨어진 의자와 한쪽 귀퉁이가 찢어진 안내문을 보고 두 아이는 금세 상황을 눈치챘죠. 엄마, 누가 그랬어? 지안이 먼저 물었어요. 서희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건물 문제야. 하지만 쌍둥이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꼭 손끝으로 앞치마 끈을 만지작거린다는 것을요. 지호는 말없이 쓰러진 의자를 세웠고 지아는 바닥에 떨어진 철거 안내문을 주워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거 다음 주까지 나가라는 거잖아. 지안이 굳은 얼굴로 중얼거렸어요. 서희는 대답 대신 국물을 젓는 손에 힘을 더 실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지호는 설거지를 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혹시 우리 때문에 무슨 일 생긴 거야? 서희는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지호는 눈치가 빠른 아이였고 서희가 감추려 해도 결국 알아차리고 마는 성격이었죠. 서희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어른들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 지아는 그 말에 입을 삐죽였습니다. 어른들 일이라고 하면서 왜 엄마 얼굴은 그렇게 어두워? 서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이들의 눈빛 속에는 걱정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고 그 눈빛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으니까요. 서희는 두 아이의 등을 떠밀며 애써 웃었습니다. 얼른 씻고 들어가. 내일 모의고사잖아. 지아는 방으로 들어가면서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어요. 지아는 방문을 닫기 전 지호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형, 엄마 진짜 무슨 일 있는 것 같지 않아? 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학교 끝나고 같이 알아보자. 엄마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고. 지아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두 아이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어머니 모르게 무언가를 함께 지켜야 한다는 무언의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간 뒤 서희는 홀로 가게에 남아 불을 하나둘 껐어요. 어둠 속에서 낡은 조리대를 손끝으로 쓸어보며 지난 19회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서희는 혼자 낡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보상금 액수를 이리저리 계산해 보았지만 세가게는커녕 변변한 월세 보증금조차 빠듯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이미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죠. 지호와 지안이 밤낮으로 애쓴 성적표가 눈앞에 아른거렸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서희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셔터가 반쯤 내려간 시장 골목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죠. 그때 텔레비전에서 뉴스 화면이 바뀌며 한 여자의 얼굴이 비춰졌어요. 백영란 해명장학재단 이사장. 낙후된 시장을 미래형 교육문화단지로 바꾸겠습니다. 아이들의 내일을 위한 사업입니다. 인터뷰 속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서희의 손에서 리모컨이 툭 떨어졌어요. 19회 동안 애써 피해왔던 이름이었죠. 백영란. 죽은 민우의 어머니였고 임신한 몸으로 서희를 내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다시 마주하는 순간 서희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서희는 텔레비전 화면 속 백영란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늙었지만 여전히 차가운 눈빛이었죠. 교육은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저희 재단의 사명입니다. 번지르르한 말들이 서희의 귓가에 낯설게 울렸어요. 서희는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어요. 재단 사택 앞 비에 흠뻑 젖은 채 백영란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날의 자신을요. 그날 백영란은 우산도 씌워주지 않은 채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지호의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서희는 조용히 결심했어요.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고요. 19회 전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쫓겨났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서희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리모컨을 다시 주워든 서희의 손끝이 그날따라 유난히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새벽 5시에 일어나 국물을 끓이고 아이들을 깨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서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달라지고 있었어요. 더는 고개 숙이지 않겠다는 다짐이 19회 만에 처음으로 선명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희는 여느 때처럼 새벽 국물을 끓이면서도 어젯밤 텔레비전 속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솥 앞에서 서희는 몇 번이나 국자를 놓칠 뻔했죠.
19회 동안 애써 지워왔던 기억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9회 전 서희는 해명재단 행정실에서 일하던 평범한 직원이었어요. 23살 갓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간 첫 직장이었죠. 그곳에서 서희는 재단 후계자였던 강민우를 만났습니다. 민우는 서희와 달리 명문가 외아들이었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는 조금의 거만함도 없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민우는 종종 서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랑 평범하게 살고 싶어. 재단이니 뭐니 다 필요 없고 그냥 서희 너 하나면 돼. 서희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도 민우는 놀라기보다 먼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서희야. 내가 너랑 아이 지킬게. 무슨 일이 있어도. 민우의 어머니 백영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백영란은 서희를 이사장실로 조용히 불러냈어요. 장학금 일부가 내 계좌로 흘러간 흔적이 나왔더구나. 서희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이사장님, 저는 그런 돈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가난한 애들은 꼭 이런 식으로 선을 넘더구나. 민우 옆에서 대체 뭘 노린 거니? 그 말은 칼날처럼 서희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오늘 밤까지 사택에서 나가거라. 다시는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말고. 그날 밤 서희는 작은 가방 하나만 겨우 챙긴 채 재단 사택에서 쫓겨났습니다. 밖은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서희는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안은 채 어두운 골목을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며칠 뒤 세미나에서 돌아온 민우는 서희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결국 서희가 향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지방 도시로 직접 차를 몰고 내려갔죠. 그리고 그 길에서 고속도로 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우는 끝내 서희에게 돌아오지 못했어요. 서희는 그 소식조차 한참 뒤에야 전해 들었죠. 장례식장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서희는 자신의 이름 석자를 스스로 땅에 묻고 살았어요. 낯선 도시에서 홀로 쌍둥이를 낳았고 작은 시장 골목에 겨우 자리를 얻어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그날 오전 국물을 젓던 서희의 손이 문득 멈췄습니다. 엄마 뭐해? 국물 넘친다. 지안의 목소리에 서희는 화들짝 놀라며 불을 줄였습니다. 아, 잠깐 딴 생각했나 보다. 지호는 그런 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요 며칠 사이 어머니의 표정이 눈에 띄게 어두워졌다는 걸 지호는 놓치지 않고 있었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지호와 지안이 차례로 인사를 하고 가게 문을 나섰어요. 서희는 두 아이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백영란은 시장 현장을 직접 보러 나섰습니다. 철거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담당 직원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이사장님, 상인들 반발이 예상보다 큽니다. 직접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는 게 어떨까요? 백영란은 잠시 망설였죠. 굳이 낡은 시장 골목까지 발걸음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지만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있다면 직접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이 그녀의 오랜 방식이었습니다. 결국 백영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에 시간 비워두게. 직접 봐야겠어. 검은 세단이 시장 어귀에 멈춰서자 수행원들이 먼저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백영란은 뒤이어 차에서 내려 낡은 시장 골목으로 발을 들였죠. 오랜만에 신는 낮은 굽구두가 낡은 보도블록 위에서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수행원들은 좁은 골목과 빛바랜 간판들을 불편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비좁은 통로, 여기저기 걸린 낡은 현수막, 오래된 건물 냄새. 백영란에게도 낯선 풍경이었죠. 이사장님,
저쪽 상인들이 어제도 시위를 벌였습니다.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행원의 조심스러운 말에 백영란은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골목 안쪽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골목 초입에서 그릇 가게를 정리하던 한대식은 낯선 검은 세단과 정장 차림의 무리를 보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그는 급히 옆가게 주인에게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저거 재단 이사장 아니야? 여긴 웬일이래. 옆가게 주인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철거 밀어붙이려고 직접 시찰이라도 나온 거겠지. 좋은 꼴은 아닐 것 같은데. 한대식은 팔짱을 끼고 멀찍이서 백영란 일행의 뒤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30년 넘게 이 시장을 지켜온 사람으로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지 않을 수 없었죠. 상인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불안한 얼굴로 백영란 일행의 뒤를 조심스레 따라붙었어요. 한대식 역시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인의 분식 쪽을 힐끗 바라보았죠. 서희가 저 사람을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백영란은 무심한 얼굴로 골목을 걷다가 한 간판 앞에서 문득 걸음을 멈췄어요. 서인의 분식. 어쩐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이름 하나가 오래전 묻어두었던 상처를 건드리는 듯 했죠. 흔한 이름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발끝에서부터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이사장님, 여기가 마지막으로 남은 구역입니다. 이 가게만 정리되면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수행원의 설명을 들으며 백영란은 천천히 가게 문을 밀고 들어섰어요. 문을 열자 떡볶이 냄새와 튀김기름 냄새가 훅 밀려왔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한 냄새였죠. 조리대 앞에 서 있던 여자가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죠. 윤서희. 19회가 흘렀지만 백영란은 단번에 그 얼굴을 알아보았어요. 서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좁은 가게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시간이 멈춘 듯 서로를 알아본 두 여자 사이에는 짧지만 무겁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백영란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새어나왔어요. 목소리는 평소의 위엄과는 달리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국자를 쥔 손에 힘을 주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19회 전 빗속으로 자신을 내쫓았던 그 얼굴이 지금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몇몇 단골 손님들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히 눈치를 살폈어요. 누구 하나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 팽팽한 긴장감이 좁은 분식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안쪽 방문이 열리며 교복을 입은 남학생 둘이 걸어 나왔죠. 학교에서 막 돌아온 지호와 지안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떡볶이 드릴까요? 김밥 드릴까요? 지안이 밝게 인사하며 손님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백영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쌍둥이의 눈매, 오뚝한 콧날,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죽은 아들 민우와 똑같은 얼굴이었죠. 마치 시간이 19회 전으로 되돌아간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백영란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 순간적으로 휘청였지만 겨우 벽을 짚으며 몸을 지탱했어요. 저 아이들. 서희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한 눈빛으로 백영란을 마주보았죠. 19회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차오르는 것을 느끼면서도 애써 목소리를 가라앉혔어요. 백영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지호와 지아는 낯선 노인의 반응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지호는 재빨리 어머니의 낯빛을 살폈고 서희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주문하실 거 아니면 나가주세요. 하지만 백영란은 물러서지 못했어요. 저 아이들, 혹시 민우 아이들이니? 분식집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지호와 지안도, 오가던 손님들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숨을 죽였죠. 서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차갑게 웃었어요. 이사장님 손자요? 서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백영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 19회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아니요. 19회 전에 이사장님이 직접 버리신 아이들입니다. 그 한마디에 백영란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다리가 풀린 백영란은 결국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수행원들이 황급히 달려와 부축했지만 백영란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지호와 지안의 얼굴만 너클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지호는 그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서희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엄마, 이 사람 누구야? 서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지호의 손을 조용히 붙잡았을 뿐이었습니다.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지안 역시 어리둥절한 얼굴로 어머니와 낯선 노인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어머니의 굳은 표정에 지안은 저도 모르게 형의 옷소매를 붙잡았어요. 가게 안에 있던 단골 손님들은 저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이 이상한 광경을 지켜보았고 가중 몇몇은 조용히 밖으로 나가 이웃 가게에 소식을 전했어요. 소문은 순식간에 시장 골목 전체로 퍼져나갈 기세였습니다. 골목 밖에 있던 한대식도 안쪽에서 벌어진 소란을 전해 듣고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했죠. 백영란의 수행원들은 서둘러 이사장을 부축해 일으켰죠. 이사장님 괜찮으십니까?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백영란은 부축하려는 손을 조용히 뿌리치고 다시 한번 지호와 지안의 얼굴을 살폈어요. 그 눈빛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흔들림이 가득했습니다. 19회 전 자신이 내쫓았던 여자가 자신의 손자들을 이렇게 키워냈다는 사실을 마주한 순간이었죠. 민우야. 백영란의 입에서 죽은 아들의 이름이 낮게 새어나왔죠. 서희는 그 목소리를 듣고도 아무 표정 없이 조리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가게 밖에서는 소문을 들은 한대식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좁은 문틈으로 보이는 광경에 한대식은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어요. 재단 이사장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이 시장 골목 누구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30년 넘게 이 시장을 지켜온 한대식조차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19회 만의 재회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분식집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섰어요. 해명재단 사무총장 오세라였습니다. 백영란이 시장에 갔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뒤따라온 참이었죠. 검은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오세라의 걸음걸이에는 다급함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이사장님, 여기서 뭐하고 계신 겁니까? 갑자기 연락도 없이. 말을 하던 오세라의 시선이 지호와 지안에게 닿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세라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어요. 손끝이 저도 모르게 떨려왔습니다. 살아있었어? 그것도 둘이나? 오세라의 머릿속으로 19회 전 그날의 기억이 순식간에 밀려들었죠. 다른 누구도 아닌 오세라야말로 그날 일어난 일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장학금 횡령 누명을 조작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으니까요. 오랜 세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비밀이 이 순간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시절 오세라는 강민우를 오랫동안 짝사랑해 왔어요. 재단 안에서 흔히 오가는 소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언젠가 민우가 자신을 봐줄 날을 기다리며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야근할 때마다 슬쩍 민우의 책상 근처를 서성이던 나날이었죠. 서희가 나타나기 전까지 오세라는 언젠가는 자신의 마음이 닿을 거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서희와 결혼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오세라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뒤틀리고 말았습니다. 겨우 저런 여자 때문에. 그날 밤 오세라는 홀로 사무실에 남아 오랫동안 서희의 인사 기록을 들여다보았어요. 질투와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죠. 처음에는 그저 서희를 흠집낼 방법을 찾으려던 것뿐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마음은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치달았습니다. 오세라는 재단 회계 시스템에 접속해 서희의 계좌로 장학금 일부가 흘러간 것처럼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밤새 로그인 흔적을 지우고 승인 절차를 위조하는 데 몰두했죠. 손이 떨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와 있다는 생각에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마치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백영란에게 조심스레 넘겼어요. 계획은 정확히 오세라가 원하던 대로 흘러갔습니다. 서희는 쫓겨났고 민우는 무너졌으니까요. 민우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오세라는 그 사실을 마음 깊은 곳에 완전히 묻어버렸어요. 오히려 그때부터 백영란 곁에 더욱 밀착해 충직한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19회가 흐르는 동안 오세라는 재단 안에서 차근차근 입지를 넓혀 결국 사무총장 자리까지 올랐죠. 자신이 저지른 일이 영원히 묻힐 거라고 오세라는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서희가 그것도 민우를 그대로 빼닮은 쌍둥이 아들과 함께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세라의 얼굴에서는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어요. 애써 표정을 다잡은 오세라는 서희를 향해 차갑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직도 이런 데서 장사하세요? 보상금 받고 조용히 나가세요. 아이들 앞에서 취해지지 마시고요.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뚜렷한 멸시가 배어 있었어요. 서희는 오세라의 말투에서 낯익은 오만함을 느꼈습니다. 그 말에 지안이 앞으로 성큼 나섰죠.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지안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세라는 지안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비웃었어요. 분식집 아들이 성격은 있네. 공부 좀 한다고 인생이 달라질 것 같니? 지호도 지안 곁으로 다가서며 함께 오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아이 모두 낯선 어른의 무례함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머니 앞에서 함부로 나서지는 않았죠. 서희가 재빨리 아들을 막아섰어요. 나가주세요. 당신 같은 손님은 받지 않습니다. 서희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죠. 19회 전에는 어떤 말에도 반박하지 못했지만 지금의 서희는 더 이상 그때의 24살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백영란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오세라가 서희를 대하는 태도에는 단순한 경멸만이 아니라 미묘한 두려움 같은 것이 섞여 있었죠. 백영란은 오랜 세월 사람을 살펴온 눈으로 그 낌새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왜 저렇게 서희를 미워하는 거지? 백영란의 머릿속에서 의문이 하나둘 피어올랐어요. 19회 전 장학금 횡령 사건도 돌이켜보면 이상한 구석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서희는 한 번도 자신의 결백을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었죠. 당시 그 자료를 자신에게 가져온 사람이 누구였는지 백영란은 문득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 그때 그 자료를 가져온 게 백영란의 눈이 오세라에게로
천천히 향했습니다. 오세라는 그 시선을 느끼자마자 재빨리 고개를 숙이며 표정을 바꿨어요. 이사장님, 여기서 시간 끌 필요 없습니다.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오세라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조급함이 배어 있었죠. 백영란은 그 조급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세라가 이토록 서두르는 이유가 단순히 자신의 건강을 걱정해서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아니, 여기 좀 더 있겠다. 백영란이 단호하게 말하자 오세라의 얼굴이 순간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지호와 지아는 어른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죠. 서희는 오세라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19회 전 재단 사무실에서 몇 번인가 마주쳤던 직원 중 하나였죠. 어쩌면 그날의 진실이 자신이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서희의 머릿속을 스쳤어요. 한대식은 가게 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재단 이사장에 이어 사무총장까지 시장에 나타났다는 사실이 심상치 않게 느껴졌죠. 그는 조용히 다른 상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게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세 여자 사이에 흐르는 침묵 속에서 지호와 지안만이 영문도 모른 채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형의 옷소매를 슬며시 잡아당기며 작게 속삭였죠. 형, 저 아줌마 왜 저래? 뭔가 이상해. 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회 전에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야 조금씩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죠. 누구도 이 침묵이 얼마나 더 큰 파장을 몰고 올지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백영란은 결국 수행원들의 손에 이끌려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백영란의 머릿속에는 쌍둥이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인의 분식을 나서기 전 백영란은 비서를 조용히 불러 세웠어요. 서희 씨하고 저 아이들에 대해서 조용히 알아봐. 출생 기록부터 전부.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네, 이사장님. 은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해. 오세라 총장한테도. 백영란의 마지막 말에 비서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세라는 그 지시를 옆에서 고스란히 듣고 있었어요.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끝장이야. 오세라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복잡해졌죠. 출생 기록을 조사하면 아이들의 아버지가 민우라는 사실은 물론이고 자칫 19회 전 회계 조작 기록까지 파헤쳐질 수도 있었습니다. 사무총장 자리도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오세라를 짓눌렀습니다. 오세라는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결국 서랍 속 깊이 넣어두었던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예전부터 재단의 꾸준히 일을 대신 처리해주던 철거업체 사장의 명함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며 오세라는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서인의 분식, 내일 아침 전에 정리하세요.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한밤중에 말입니까? 사람이 있으면 위험할 텐데요. 제가 책임집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오세라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초조함이 배어 있었죠. 전화를 끊은 뒤 오세라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넘기면 돼. 그럼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 다짐 속에는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안이 짙게 배어 있었죠. 한편 서인의 분식에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지호와 지아는 늦은 저녁까지 공부를 하다가 먼저 잠자리에 들었고
서희는 낮에 있었던 일들을 곱씹으며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서희는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아이들도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평온한 밤이었죠. 밤 11시 시장 골목에 낯선 소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포클레인 한 대와 용역 차량 2대가 조용히 골목 안으로 들어섰죠. 인부들은 손전등만 켠 채 소리를 죽이며 움직였습니다. 여기 서인의 분식 맞죠? 맞아. 사무총장님이 직접 지시하신 거니까 두말 없이 처리해. 불 다 꺼졌으니까 사람 없는 거 확실해. 빨리 끝내자고. 포클레인의 육중한 팔이 서서히 들어 올려졌어요. 골목 전체가 숨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쿵! 첫 번째 충격이 가게 외벽을 강타했어요. 진열대 위 컵라면과 그릇들이 요란하게 쏟아졌고 창문이 산산이 깨지며 유리 파편이 방 안까지 튀었습니다. 엄마! 지안이 놀라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지호도 순식간에 정신을 차리고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서희 역시 잠에서 깨어나 반사적으로 두 아들을 감싸 안았어요. 지호야, 지안아, 괜찮아? 다친 데 없어? 포클레인의 삼날이 다시 한번 벽을 강타했고 이번에는 벽 한쪽이 크게 균열을 일으켰죠. 천장에서 시멘트 조각이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희는 순간 판단을 내렸어요. 빨리 여기로. 서희는 창틀에 남은 유리 조각을 맨손으로 쳐냈어요. 날카로운 유리에 손바닥이 깊게 베었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지호를 먼저 창밖으로 밀어냈고 이어서 지안을 내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도 힘겹게 몸을 빼냈어요. 세 사람이 가까스로 밖으로 빠져나오자마자 가게 한쪽 벽이 굉음과 함께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 손 다쳤어. 서희는 피 흘리는 손을 움켜쥔 채 철거 반장에게 달려갔어요. 사람 있는 거 알면서 이러는 게 어디 있어요. 애들 다칠 뻔했잖아요. 반장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불 다 꺼져 있어서 빈 가게인 줄 알았습니다. 몰랐다는 말로 지금 이 상황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순간 지안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올렸어요. 다 찍었어요. 당신들 방금 엄마랑 우리 죽일 뻔한 거. 지안의 목소리가 골목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죠. 소란을 듣고 근처 상인들이 하나둘 뛰쳐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씩도 잠옷바람으로 뛰어나와 이 광경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안이 찍은 영상은 그 순간부터 시장 사람들의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골목 안은 소란으로 가득 찼고 무너진 벽 앞에서 서희는 두 아들을 꼭 끌어안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 대씩은 서희에게 다가와 담요를 둘러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괜찮아, 서희 씨? 병원부터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서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호는 어머니의 다친 손을 조심스레 감싸쥐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도 알아야 돼. 도대체 무슨 일인지. 서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 진실을 아이들에게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서희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가게의 잔해 위로 새벽 여명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영란의 비서는 밤새 정리한 조사보고서를 들고 병실로 찾아왔어요. 백영란은 여전히 안색이 좋지 않았지만 보고서를 받아들자마자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죠. 말씀하신 내용 전부 확인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죠. 백영란은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습니다.
윤지호, 윤지한. 출생일. 강민우 사망 6달 후. 백영란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어요.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문서로 직접 확인하는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민우 아이들이었구나. 백영란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죠.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다음 장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영란은 천천히 서류를 넘겼습니다. 19회 전 장학금 횡령 사건의 원본 회계 자료가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회계 시스템 접속 기록의 주인은 오세라였습니다. 서희의 계좌로 돈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 만든 내부 승인 기록 역시 오세라의 서명으로 처리되어 있었어요. 비서가 조심스레 덧붙였어요. 이사장님, 어젯밤 시장에서 있었던 철거 소동도 오세라 총장이 지시한 정황이 있습니다. 철거업체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백영란은 그 말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백영란의 손에서 서류가 스르르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백영란은 결국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죠. 내가 내 손자들을 버렸구나. 백영란의 목소리가 텅 빈 병실 안에 낮게 울렸어요. 19회 동안 서희를 아들의 인생을 망친 여자로만 믿어왔던 세월이 한순간에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비서는 그런 백영란의 모습에 조심스레 다가섰어요. 이사장님, 오세라 총장은 어떻게 할까요? 백영란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뒤섞여 있었죠. 오세라 총장부터 불러들이고 서희 씨한테도 연락해서 내가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해. 바로 그때 병원 로비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서희가 붕대 감은 손을 그대로 든 채 재단 본사로 곧장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백영란 이사장 나오라고 하세요. 서희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죠. 아이들 미래를 말하던 사람이 내 아이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래도 모른 척 하실 겁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휴대폰을 꺼내 그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로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경비원들이 서희를 제지하려 했지만 서희는 물러서지 않았죠. 여기 다치게 한 사람이 누군지 밝히세요. 아이들이 죽을 뻔했다고요. 그때 비서가 급히 로비로 내려와 서희를 이사장실로 안내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서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비서를 따라 이사장실로 올라갔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좁은 시장 골목과는 전혀 다른 넓고 조용한 이사장실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서희가 먼저 입을 열었죠. 시장 철거 중단하세요. 우리 가게만이 아니라 시장 전체요. 백영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는 지난 19회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서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19회가 돌아오진 않습니다. 민우 씨도 돌아오지 않고요. 서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슬픔이 배어 있었죠. 백영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백영란이 조심스레 다시 입을 열었어요. 19회 전 내가 왜 그렇게 서희 씨를 몰아붙였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잘 모르겠구나. 그저 민우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던 것 같다. 서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지호랑 지한이는 내가 만나볼 수 있을까? 백영란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서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원한다면요. 하지만 강요는 하지 마세요. 그 애들은 지금까지 이사장님을 모르고 자랐고 그건 어쩌면 다행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백영란은 그 말에 아무 반박도 하지 못했어요. 오세라는 오늘 안으로 처리하마.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 백영란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죠. 서인은 그 말에 잠시 백영란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19회 전 자신을 냉정하게 내쫓았던 그 여자의 눈빛 속에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후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도 오세라가 지시한 겁니다. 사람이 있는 걸 알면서도 밀어붙였어요. 서희의 말에 백영란의 얼굴이 다시 한번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까지 저지른 건지 낱낱이 밝혀내겠다. 서희는 이사장실을 나서며 창밖으로 비치는 도심의 풍경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19회 동안 쌓여온 원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이 싸움의 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서희는 손에 감긴 붕대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상처가 아물 때쯤이면 지호와 지안에게도 모든 진실을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았죠. 백영란은 그날 즉시 시장 복합교육센터 사업을 전면 중단시켰어요. 재단 이사회를 긴급 소집해 오세라의 지난 비리를 낱낱이 공개했죠.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장학금 횡령 조작, 불법 철거 지시, 그리고 인명을 위협한 정황까지. 오세라 총장은 오늘부로 모든 직위에서 해임합니다. 백영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오세라는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19회 동안 애써 감춰왔던 진실이 결국 그렇게 세상에 드러나고 말았죠. 며칠 뒤 뉴스에서는 해명재단의 오래된 비리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어요. 오세라는 장학금 조작과 불법 철거 지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대식을 비롯한 시장 상인들이 그날 밤 목격한 상황을 직접 증언했어요. 그날 밤에 제가 다 봤습니다. 사람이 있는 걸 알면서도 포클레인을 들이댔어요. 한대식의 증언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새로운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시장 상권 보호 및 청소년 장학기금 조성 안내. 이번에는 서희 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이 아니었어요. 시장 전체를 살리는 기금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 한대식이 서인의 분식 앞에서 서희에게 물었어요. 서희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저씨. 이제 다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 서희 씨. 이 시장에서 서희 씨만큼 힘든 세월 보낸 사람도 없을 거야. 서인의 분식은 무너진 벽을 새로 고치고 다시 문을 열었어요. 단골들은 하나둘 돌아왔고 가게 안에는 다시 예전처럼 떡볶이 냄새가 가득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서인은 마침내 두 아들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지호와 지안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안의 눈에서 먼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럼 우리 아빠는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못 봤다는 거야? 서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태어난다는 걸 알고 정말 많이 기뻐하셨어. 그리고 끝까지 너희 엄마를 믿어주셨고. 지호는 묵묵히 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그럼 우리 진짜 할머니가 그 이사장님이야?